원조 요정입니까? 네, 원조 요정이 돌아왔습니다. 국회를 출입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이 신청 네. 과정이 따로 있나요? 네. 강원도에서 필요한 노선이냐 아니면 우리 국가가 필요한 노선이냐 따져보면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오래된 건지. 기간이나 뭐 어떨까요? 예산이나 이런 거. 청문회는 아니죠. 정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대답하시기 전에 나갈 수 없다는 지역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이뤄낼 수 있는 성과들은 제한적이거든요. 평생 감자만 먹고 답답하게 살아라. 보수나 진보나 아직까지 좀 진짜가 없는 것 같은데 국가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앞으로 쭉 논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완벽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밀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가서 바꾸고 저희 또 바꾸고 이거 다 써야 되고 저희들 출입 기자를 좀 해주시면. 김성아 기자가 오늘 빠지고 원조 요정이. 원조 요정입니까? 네, 원조 요정이 돌아왔습니다. 아, 전 취재 요정, 여기 원조 요정. 그러니까 오늘 잘하면 고정이 되는. 진짜? 될 수도. 누구 박수 치고 있겠네요. 그분은. 예.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시리홍. 네, 네. 너무 그 하나의 상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이게 국장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이거 약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너무 AI처럼 옆에서 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가지고. 제가 자리가 국장님 옆에 바로 오른쪽 짝꿍인데 국장님이 계속 하시면서 아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 너 신경 쓰지 마. 혼자만 신경 쓰지 마. 안 돼? 진짜 못해. 계속 컴퓨터 이런 거 뭐 전자기기. 일단 아무것도 그냥 뭐든지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시리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원선영 기자님은 저는 처음 뵙는데 원선영 기자는 뭐 기존 편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궁금하시면 돌려보면 되고요. 아, 제가 예. 유튜브에서 봐서 아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유튜브에서 나중에, 봤다고. 카톡으로 다시 대화를. 아니, 방송 나가고 나면 좀 반응이 있어요? 주위에서? 아, 왜 이렇게 말을 뻘쭘하게 있냐. 못하냐. 오늘 걱정하지 말고 네. 오늘 내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유튜브 링크 좀 많이 뿌려주세요. 좀 아, 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아, 네, 얼굴 빨개졌어, 지금. 원서영 기자는 제 대학교 이제 선후배, 제가 선배고 이제 2년 국민학번, 공상학번에서 같이 다녔어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또 같은 전공이 언론이라서 엄청 잘해요. 대학 때부터 엄청 에이스. 저는 이게 좀 밑에. 지금 강원일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일보 에이스, 저희는 헬로비전 에이스. 헬로비전 에이스야. 좋은 학교였어. 그런데 근데 나는 원선영 기자하고 같은 부서에서 강원일보에 있을 때 근무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강릉에 있다가 딴 데 이제 발령이 나고 이제 그 자리에 원선영 기자 왔었는데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강릉의 미확인 지뢰지대 그때 너 초짜 때잖아. 아,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 군부대 주변이나 이런 데에 지뢰지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특종 보도했지. 특종까지는 안 근데 저 슬레이트를 안 쳤나? 제가 이거 보고 말해야 되죠. 너무 이거만 보고. 아, 이거 다 들어가죠. 다시 가. 이거 뭐 어차피 유튜브로 나간다. 네, 이제 5월 말이면은 이제 제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잖아요. 이제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강원도 위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좀 그 중에서도 이제 상임위 여기에 어떻게 배정될까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은데 이제 국회 출입 기자니까 이제 원선영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선자들의 가장 큰 사안이 이제 상임위 배정인데요. 상임위라는 데가 이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 경쟁도 심하고 또 이렇게 인기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초선들이 가긴 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당하고의 그 조율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 국회의원들끼리의 이런 소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 상임위에 좀 몰린다거나 이러면 강원도 현안을 좀 논의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도 이제 법조인 출신 당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3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법사위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조율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재위라던가 산자위라던가 이런 경제 관련 상임위가 이제 인기가 많고 또 그 이외에 뭐 국방 분야에 이제 전문가이신 분들은 또 국방위를 선호하시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이제 농촌 분야의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신 분들은 또 농해수위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지역의 현안들하고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재정위원회 여기는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상임이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게 산자위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름이 긴데. 네. 여기가 이제 강원랜드라든지 석탄공사, 폐광지역 관련된 것들. 국방위원회야 이제 당연히 이제 국방부, 우리 이제 국방 군부대가 많고 이러니까 또 여기 말고도 우리 SOC 관련해서는 국토위원회? 그죠. 네, 지금 춘천 갑의 허영 당선자가 허영 당선자 일단은 그쪽이구나. 국토위를 그쪽으로. 희망하시는 걸로. 네. 아무래도 SOC 관련해. 그러니까 이게 정부 부처들을 상임위원회가 그러니까 국회가 300명이나 되지만 사실은 국회 엄밀한 활동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우리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18대 때 우리 촌천의 허천 전 국회의원이 그때 국토위 네. 그 꽤 높은 간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중앙고속도로 네. 를 뚫는데 좀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좋았던 게 뭐 한승수 국무총리가 네네. 있었고 뭐 그래서 지금 그 경춘선 고선전철도 그 당시에 좀 많이 신청이 됐다 이런 말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하고 야당 국회의원 우리 강원도 8명인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어디 갈래? 뭐 이렇게 서로 좀 조율을 하시나요? 그렇게 이제 만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만나지는 네, 네. 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당에서 그냥 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강원도 국회의원들끼리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이렇게 네. 어떤 그 배려 차원인 거지 뭐 내가 여기 갈 테니 여기를 가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서로의 또 이 정확한 표싸움이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8명 중에 3명이 지금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사위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 현안으로 보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네. 환경노동위원회.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강원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근데 별로 인기가 없는 상임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일단 국회의원들의 예산을 따고 어떤 사업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환노위는 사실 그런 상임위는 아니 그런 뭔가 좀 네. 거기에서 내가 치적을 쌓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안은 많이 걸려 있는데 이제 직접 이렇게 좀 뛰어들기에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연구하는데 우리 강원도 현안이 많잖아요. 그렇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도 있고요. 또 송전탑 송전탑. 문제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동서고속철도. 동서고속철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진행하시죠. 갑자기 여기서 아니 내가 얘기하시려다가 내가 혼자 너무 얘기를 홍실이 실이용이라고 또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아니. 아닙니다. 원순영 기자님 국회를 출입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이 국회 출입 기자도 뭔가 자격이나 뭐 그런 신청 네. 과정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출입을 시작하는데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본인 올라온 어떻게 걸다 된 물어봅니다. 예. 저는 이제 후임자의 승계를 받아서 그냥 아시면서 네. 의자 타 위에서 네. 떨궈주는 대로 했는데 이제 가서 제가 하면 알아보니까 이제 국회 출입 기자가 지금 이제 1,600명 정도가 있어요. 네. 1,600 명?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운영하는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내고
그 기자실이라고 하죠. 기자실에 이제 자리가 있는 기자는 한 460명 정도, 네, 한 480명 정도가 있네요. 48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차이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국회라는 곳은 갈 때마다 이제 신분증을 그렇죠. 내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출입 기자 등록증을 일단 받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출입 엄청 편할 거예요. 네, 약간 네. 이제 조금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가 있고요. 출입 기자도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세 가지요? 있는, 네네. 어떤 기자죠? 뭐 상시 출입 기자가 있고요. 아. 상시 등록 기자, 그다음에 아. 장기 등록 기자, 아, 단기 등록 기자가 있는데 상시 등록은 이제 그 파란색 그 색깔이 있어요. 그 출입증에? 출입증 아니, 목걸이 네. 색깔이. 네, 그리고 여기 네. 이 증에도 출입증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찍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네, 별도의 절차 없이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형 언론사라던가 오랫동안 이제 출입 기자로 인정을 받아왔던 이제 언론사에 한해서 이제 그걸 주고요. 장기 등록은 3개월 이상의 출입 경력을 가진 기자들한테 이제 주는 증인데 그거는 약간 조금 제한이 있어요. 어떤 어디 이렇게 그 국회도 되게 여러 그죠, 곳이 그죠. 있잖아요. 아, 구역이 나눠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눠져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봐요. 안 가보셨어요 국회? 국회 못 아, 저도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단기 출입 기자는 이제 당일 이렇게 이제 좀 취재증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그럼 원선영 기자는 저희는 이제 상시 등록 상시 기자로 등록 되어 있어서 강원도에서도 그러면 국회 상시 등록을 해놓은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나요? 강원도 언론사는 3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G1이 네, 이제 이제 이번에 국회 얼마 출입 전에 기자가 있죠? 이제 해서 이렇게 3군데로 알고 있고요.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적은 숫자긴 한데, 네. 저도 이제 국회 취재를 자주는 안 가지만 가면 진짜 복잡해요. 일단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회관이 있고 네. 이제 이 국회 의사당에 있는 이 본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의원실은 회관에 그렇죠. 있나요?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출입증이 따로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네. 그럼 정론관을 가겠다고. 아, 기자회견 많이 하는데. 그죠? 그럼 글로 이렇게 가면 그분들은 그냥 지하로 이렇게 해서 통로로 맞습니다. 가는데 저는 다시 가서 받아요. 또 출입을 받아요. 출입을 거기 출입증 바꾸고 뛰어가서 본관 가서 다시 출입 절차를 밟고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이미 시작하고 있죠. 그런 게 엄청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거긴 또 별도로 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회의사당은 뭐 아예 좀 못 받고 제가 본 건 정론관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 식당 그러니까 거의 식당에서 회의를 많이 예, 국회의원들이 식당에서 조그만 회의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고 갑자기 정론관으로 기자회견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출입 기자들은 천천히 같이 가는데 아, 저희는 그러고. 뛰어서 막 어. 가서 바꾸고 저희 또 바꾸고 이거 다 써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출입 기자를 좀 해주십니다. 상시 출입 기자는 지하 통로로 출입이 그렇죠. 가능하고 그것도 다 뭐 지하철처럼 이렇게 찍는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찍는 시스템은 아니고 그 상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 보고 아, 이제 이거 이 이름표? 출입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저는 거기 못 가봤어요. 출입 기자인지 아닌지. 거기 못 가보고 저는 위로 엄청 뛰어서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국회 출입 기자들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면 이제 중앙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일보처럼 지역 일간지가 있고 방송사가 별도로 또 있을 거고 인터넷 신문들이 있죠. 이게 청와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국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까 기자단이? 네, 기자실 자체가 좀 나눠져 있고요. 뭐 이제 취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나눠서 하지는 않는데 그 뭐 기자실은 그러면 지방지 기자실 따로 있어요? 지역 취재 기자실이 따로 있고 아. 카메라 기자는 또 따로 있으시고 방송과 뭐 신문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뭐 이제 꿈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자 네, 꿈이라고 하는데 꿈이? 네, 꿈이라고 하는데 드림 뭐 이런 거죠. 네. 네, 이제 본인들 출입처에서 이제 마음 맞는 기자들끼리 어떤 하나의 소모임이에요. 그게. 아, 그래서 이제, 기자들끼리?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인을 취재한다 이러면은 이럴 경우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뭐 언론사가 이제 공동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정치인들은 지방지에서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또 전국 단위에 있는 각 지역 신문사들이 모이면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이제 보도가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3명이 민주당이고 네. 이제 복당을 신청한 권성동 의원을 포함하면은 5명이 이제 통합당 의원으로 강원도가 여전히 좀 성향 자체는 좀 보수 성향을 좀 띠고 있는 걸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 결과 자체가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는 여대 야소 상황이니까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도내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 뭐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대 3대 5대 아니 4대 3대 1이죠. 아니죠. 3대 아니죠. 4대 1이죠. 1번이 3번이니까 네. 3대 4대 1이죠. 3대 4대 1이죠. 네. 춘천, 철원, 양구, 의성. 정치 문제도 헷갈릴 정도로. 네. 3대 4대 1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완벽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밀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강원도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창구 자체가 넓어진 거잖아요.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지역구 의원이. 근데 지금은 3명이거든요. 더군다나 뭐 이제 재선, 3선 의원이 이제 진입을 했고 또 네.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이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네. 180석이나 얻어간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진짜 이번에 좀 3, 4선은 중진 의원도 있고 또 6명 이상이 재선 의원으로 좀 구성이 됐는데 좀 국회에서의 활약, 뭐 힘은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활약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렇게 국회에서는 선수가 최고의 기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초선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목소리를 내는 데는 웬만한 초선 아니고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진 재선 이상이 이제 6분이시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는 데는 저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권성동 당선자가 지금 4선으로 가장 많은데 이제 복당을 해서 통합당 원내대표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야당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만큼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주목받으시는 분이 지금 이광재 당선자인데 이분은 지금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상임위원장이라는 뭐 이런 직위 자체 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떤 친노의 핵심 세력이라는 거, 어떤 정치적 행보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성급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잠재적 대선 주자라는 말씀도 하시고, 예. 이제 그렇게 거론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과연 당내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느냐, 뭐 이런 것도 조금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어떤 하나의 이광재 당선자라는 사람이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경우에 강원도의 어떤 예산이라던가 뭐 이런 현안 해결에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뭐 여러 시장 군수라던가 여야 의원들을 통틀어서 이제 연구 모임 같은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이제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환경이든 국방이든 규제를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엔 지역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이뤄낼 수 있는 성과들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선 의원들은 사실은 당에서 당론이라고 하는 데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삼선의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거는 독자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말고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고 또 뭐 국정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의 어떤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 또 이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선에 지금 3선 이상 뭐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 어디를 배분받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이제 댓글, 저희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원 정치 지형 여전히 보수 우세라는 헤드라인의 KBS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좀 이제 가져왔습니다. 좀 신사적이고 고상한 댓글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자면 대구 경북은 코로나로 강원도는 산불로 사건들이 있어서인지 현 정부에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네, 이런 아까 댓글이 얘기했던 장 기자 얘기하고 좀 상통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런 댓글이 있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화가 나신 분들은 이제 평생 감자만 먹고 답답하게 살아라. 약간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시었나 봐요. 네, 확실히 여당 지지층이 많이 달았는데 또 강원도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제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나 진보나 아직까지 좀 진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을 보기보다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를 이제 그렇죠. 판단하는데 좀 갇힌 것 같다. 이제 그런 뭐랄까 시민들과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 구태 정치를 벗어나려고 언론이 너무 하는,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게 좀 한심스럽게 느껴진다. 네. 이런 댓글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도내 SOC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항상 목마르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취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도내 수건 사업들. 이제 얼마 전에 동해 북부선 사업이 좀 본격화되면서 이제 기자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네. 또 그 관심을 한 번에 좀 해결해 주실 분 어렵게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노승만 박사님 지금 여기 좀 어떠세요? 출연 처음 하셨죠? 기자회견. 네네. 기자회견은 처음 오셨지만 이슈토크 그리고 선거 방송, 네네. 개표 방송 때도 저희 방송 아주 단골 손님이시니까 저도 기자회견 신입이니까. 저희가 궁금한 걸 좀 많이 여쭤보는 진정한 기자회견 스타일로 이렇게 처음에는 아니죠. 이게 그래 아닙니다. 전부 대답하시기 전에 여기 나갈 수 없다는. 국토의 변방이던 강원도가 이리야 국토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내년 말 착공 예정인 동해북부선과 첫 언급 이후 33년 만에 첫 삽을 뜨는 동서 고속철도가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동해북부선 네. 참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오래된 건지. 이제 뭐 분단일이 아마 동해북부선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요에 밀리다 보니까 동해 남부선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뭐 40년 전서부터 부산 쪽에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울산을 지나서 이제 네. 포항에서 지금 삼척까지 공사가 공사하고 중부선이 이제 공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구간이 이번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죠. 그 구간은 과거에 양양에서 원산까지는 북부선이 놓여 있었었죠. 예. 그러다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이제 폐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도 그 노선에 대해서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 필요한 노선이냐 아니면 우리 국가가 필요한 노선이냐 따져 보면은 사실은 강원도민들이 막 애타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노선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 국토의 근간 이루는 하나의 동해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정권 때부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뭐 대륙간 연결 철도 이런 네. 얘기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바로 동해 북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해 북부선이 바로 대륙으로 가는 철도의 가장 핵심 축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이 단절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되더라도 북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지 않느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그 제진에서 3.1포까지는 연결이 돼서 한번 운행이 됐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구간만 연결이 되면은 사실은 다
그러니까 운행은 가능하죠. 사실은 뭐 저 고향이 고성이라서 네. 저희 동네에 보면 철길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하천에는 교각도 남아 있고. 그렇죠. 이게 일제 시대 양양에서 네. 원산까지 철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양양에 철광석 광산들이 있는데 그 지하 자원을 일제가 활용해 먹기 위해서 원산까지 철도를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 큰 뭐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함흥에 가서 시험을 봤답니다. 고성 분들이. 그러면 고성에서 기차를 타고 그 저기 뭐 고성 북한 쪽을 지나서 원산 갔다가 함흥 쪽에 가서 뭐 시험을 보고 뭐 이랬다는 거 보니까 그 당시 일제 시대 말기에는 아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이제 그게 뭐 전쟁에 다 이제 없어지고 길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월 27일 날 이제 그 동해북부선 기공식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착공식을 연내하겠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철도 연결은 사실은 올림픽 때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 지금 이제 강릉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 철도 연결이었는데 그거하고 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기간이나 뭐 어떨까요? 예산이나 이런 것. 네네. 지금 동해선 중에서 이제 미연결된 그렇죠. 그 위시링크가 110km 네.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KTX 강릉선이 120km 정도거든요. 10km 조금 짧은데. 예. 근데 KTX 강릉선이 5년 6개월 딱 걸렸습니다. 5년 6개월이요. 네네. 아,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예. 120km 구간을 5년 안에 끝낸 사례는 없습니다. 아. 참고로. 그건 이제 올림픽이라는 딱 그 기한이 있다 보니까 네네. 5년 6개월 안에 끝낸 거고 내년 2,500억 정도를 투입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켜본 우리나라 대규모 SOC에 있어서 예산 배정 과정을 보면 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무래도 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 오히려 더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되면서 예타가 면제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는 박사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속도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저는 이번만큼은 뭔가 우리가 과거에 요구했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나라에 지금 철도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철도 공무원도 있고 철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분들도 계시는데 철도시설공단이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중지되어 있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사실은 남북 관계 지금 완전 교착 상태죠. 그렇죠. 남북 관계 개선에 물꼬를 우리가 먼저 트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인 것도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19로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게 SOC 사업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재정기금으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네. 그건 단기적인 처방이고 네. 조금 더 장기적인 처방을 본다고 보면은 뭔가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네. 그거의 효과가 가장 큰 게 바로 SOC 사업이고 이 SOC 사업을 시작하면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일석이조해서 아마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정부가 꼭 필요해서 그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잠깐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2007년에 이미 이제 북고성 금강산역과 또 고성 제진 간 이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그 연결 노선은 개통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남북 간의 이 노선이 개통이 됐는데 남측 구간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던데 그 경제성이 발목을 계속 잡았던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금강산 관광이 막 활력을 찾았을 때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실적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실적 중에 하나가 제진에서부터 금강산역까지 25km 정도인데 네. 거기를 해놔서 사실은 시험 운행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서 보면은 노반이 네. 우리 예전에 일제 시대 때 뜻은 그 북한 측의 철도 북한 구간이 구간이 네, 그러다 보니까 20km에서 30km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운행을 한다 그렇다면 노선은 있지만 노반공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북한 구간은 그러면 철길을 다시 깔아야 되나요? 거의 다시 까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
그 괴목이라 그러는 거조차도 땔감으로 빼갔는지. 노반에 놓는 예, 그 예, 예. 철도 침목. 예, 침묵. 아, 그거조차도 없는 데가 많고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너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속대를 못 내는 이유가 안전성 때문에 그렇죠. 못 내는 겁니다. 그거만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노선을 결정하고 공사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선 선정에 있어서 지장물들이나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토지 보상해야 되고 이주시켜야 네네. 되고 민원 생기고. 민원 근데 해결해야 이제 되고. 북한으로 연결되는 거는 기존에 다 있는 시설이니까 네네. 거기다 갖다 다시 공사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공사 기간은 사실은 뭐 엄청 단축됐죠. 그러면은 박사님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일단 지금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동해선 철도가 강릉에서 고성 대진까지 남측 구간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네.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대륙 횡단 철도하고 연결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북한의 동해선 구간을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는 노선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금강산 청년선이라고 네네네. 그 짧은 구간이 또 있고 네. 거기서부터 평라선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라선이? 평라선. 평양에서 예. 그 낮은 선봉까지 가는 그 아주 최장 그 노선이죠. 북한에서는 최장 노선.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은 예. 나진에서 지난번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핫산. 예, 핫산. 그러니까, 러시아고 그 강 건너까지만 딱 두만강 건너편에. 두만강 건너까지만 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남측 단절된 구간만 연결하면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확정되고도 이제 지속적인 뭔가 예산 투자가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온순하죠. 야, 그래서 얘기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그 예. 지역 주민들 참 머리 자주 깎는데 강원도민들은 오랫동안 SOC 사업에 대해서는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강원도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다 단절돼 있습니다. 네. 동해로 단절돼 있고 DMZ로 단절이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은 오롯이 강원도로 오는 사람만 그 수요에 잡힙니다. 그 충북이나 경북 이런 데는 저 부산이나 진화만 가도 되잖아요. 네, 진화만 가는 사람들도 다 그 수요에 잡히다 보니까 경제성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강원도는 100% 강원도가 목적이어야 되다 보니까 경제성 하나만으로 그렇게 발목을 잡아 왔었고 그러니까 이 동해선 철도가 지금 원주 강릉 철도나 춘천 속초 철도와 연결만 된다 그러면 네. 사실은 부산권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네. 내륙권에 있는 분들도 동해선 철도에 대해서는 만큼은 좀 같은 한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좀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바로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더 동해 바다 쪽은 이미 도시화가 된 구간이 많고 그러면 철도가 지날 수 있는 노선은 뭐 좀 한계가 있을 텐데 네. 노선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좀 뭐 어렵거나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거기 속초 구간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존 노선을 폐선해야지 신규 노선을 확정하고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동해 북부선은 네. 아직 기본 노선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구상 단계의 노선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이제 원주 강릉간 철도와 교차되는 부분 네. 그리고 춘천 속초간 철도가 교차되는 네, 네. 부분 때문에 기본 구상 정도의 노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쪽에서 열려 있는 공간이 동해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어쨌든 동해를 이용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는 경제성이라든가 뭐 강원도의 뭐 정치력 요구 이런 거보다는 국가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동해 북부선이 앞으로 쭉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동서고속철도도 최근에 좀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네. 취재 요정님이 계속 좀 취재를 진행하셨는데 좀 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1987년 대선에서 야. 처음 나왔습니다. 예. 이 서울부터 속초까지 연결을 하겠다. 예.
그 이후로 지금 33년 만에 거의 제 나이랑 비슷하죠. 33년 만에 이렇게 첫 삽을 뜨게 되는 건데 사업비만 2조 2,840억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완공 목표, 네. 목표입니다. 네. 2026년. 아, 얼마 안 남았어요. 6년 남았네. 예, 6년 남았는데, 야, 이게 한 93.74km입니다. 네. 춘천부터 속초까지. 예, 예. 근데 이 지금 춘천부터 양구, 화천 가기 전까지는 일부는 지하 네, 네. 구간이 있어서 거기는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또 최고의 난제는 미시형을 또 관통을 해야 되는데, 또 환경단체,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 이게 남아 있어서, 과연 이게 2026년에 완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또 이런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이게 준고속 열차가 들어갑니다. 네. EMU 250이라는. 이게 250km 시속 나온다 그렇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예. 강릉선 KTX에도 이게 들어가요. 아. 원래 지금 KTX 산천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게 개발 중이거든요. 아직. 예, 이게 그때 그래서 그때는 경강선 KTX라고 처음 나왔죠. 처음에 예, 강릉선으로 바뀌기 그 전에. 노선이 놓인 게 고속철도가 놓인 게 아니라 일반 철도로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는 그러니까 KTX가 완전 속도를 낼 수 있는데도 250km로 줄여서 다니는 거잖아요. 호남선이나 경부선 같은 경우는 거기 고속철도 노선이 생겨서 300km까지 시속 거기는. 달릴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이 강릉선 KTX는 일반 철도로 이게 되면서 250km 정도까지 낼 수 있는 겁니다. 준고속 철도. 예, 열차 EMU 250. 그러면 지금 이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그렇죠. 동서고속철도도 250km가 설계 속도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ITX 청춘이 네. 이걸 바뀌겠죠. 춘천역이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이제 지금 종착역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거쳐가는 역으로 되는 거고 종착역은 속초 노학동에 생기는 네. 그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2022년 하반기에 이제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네. 이제 또 그 전에 실시 설계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공사는 아마 내년 후년쯤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사실 이 동서고속화 철도가 자칫하다가 동해북부선 철도에 돈 많이 드니까 강원도에 2개 안 주겠다 뭐 이런 거는 우려가 안 되나? 우려되죠. 네. 지금 이제 당초의 목표 그 연도는 네. 선언적인 거고 2026년은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으니까 뭐 거기에 그 개발 계획이라든지 규제라든가 이런 걸 미리 묶어놓는 이런 절차들을 미리 했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도 시간은 좀 있을 거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연간에 거의 한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좀 예산 문제를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그러면 네, 또 저희 이제 강원 기자회견에서 항상 마지막에 이제 기자들이 즉석에서 이제 헤드라인을 뽑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베스트 헤드라인을 이번에 저희 박사님이 이제 뽑아주셔야 돼요. 편한 거네요. 네, 이번 주 주제는 강원도 최대 수건 사업 SOC 사업에 대한 정치인들의 과제입니다. 자, 장 기자 먼저 제가 먼저요? 볼까요? 네. 저도 갑자기 막 원래 헤드라인을 이렇게 갑자기 뽑아야 제맛인 거예요. 미리 써오시거나 이러면 조금 네네네. 감이 떨어지시고 제가 지금 바로 쓴 건데 8명이 쏘아 올릴 강원도 SOC는 물음표로 끝나는 물음표. 건가요? 예, 물음표.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아까 뭐 계속 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강원판 교통혁명. 남은 과제는 정치력에 달렸다. 그 얘기하고 좀 상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빛으로 이제 강한을 눈빛으로. 제가 졌네요. 아니 근데 저 신용 네, 실용. 저도 이제 소심하게 뽑아보자면 이제 남북 평화 시대에 견인할 첫발 막중한 책임감 실감해야. 이것도 좋은데.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취재 요정님은 탈락이었고 예상 탈락이 지금. 두 분 다 좋았는데 네. 그래도 제 컨셉이랑 맞는 거는 우리
국장님. 아, 역시 저하고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